45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서 미셸 박스틸 의원에 도전하는 중국계 제이첸 후보가 미셸 의원의 영어 액센트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셸 의원은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팬데믹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된 LA 카운티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보다 3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1일부터 메디컬 수혜 대상자들이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로 대폭 확대됩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티 클리닉이 한인들의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부진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위급 인사를 키이우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0대 장관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공동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막기 위해 검찰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았고 대검 간부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5천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오늘 밤 최저 52도가량, 내일 낮 최고 69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가석방 없는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 로앤만 치안판사는 오늘 어제 체포된 총격 용의자인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12일 오전 8시 30분쯤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에 승객들에게 권총 33차례를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탄에 직접 맞은 10명을 포함해서 최소 2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지검은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서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 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석유업계의 가솔린 가격 바가지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주에 석유를 공급하는 메이저 회사들, 원유를 가솔린으로 정제하는 정유 공장들,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 운영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뉴욕주 검찰총장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뉴욕주 전체의 석유 공급망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의 조사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계기로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7일에서 11일 전국의 성인 1,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3%에 불과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자료를 보면 33% 지지율은 지난 1월 7일에서 10일 조사 때와 동률로 최저치입니다. CNBC가 7일에서 10일 8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CNBC 조사에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가중된 공급난과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NBC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이 매체 조사에서 4번 연속 떨어지면서 35%를 유지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우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수개월이나 심지어 그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We believ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fighting will be protracted, that this will go on for months or even longer. 이에 따라 미국은 무기 공급 등 군사 원조에 그치지 않고 고위급 인사를 키이우에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ll, we're making that decision now. 미국 언론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 이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주변국 정상들도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되더라도 안보상 우려 때문에 사전 발표 없는 깜짝 방문이 될 수밖에 없고 전황 탓에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동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조지아 텍 강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전력 손실을 겪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포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중 누구도 잠재적인 전술 핵이나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 같은 우려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약 2,000기의 전술 그리고 저위력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라섰다면서 중국이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미시건 대학 화상 강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중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무한한 동반자 관계를 천명했다며 중국이 어려운 위치에 처했다는 점에서 그 같은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옹호해온 원칙들을 방어하는 쪽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스스로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실제로 하고 있는 일 사이에 심각한 괴리로 인해 갈수록 불편한 자리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부차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잔혹 행위와 관련 시민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처형됐고 시신들이 거리에 버려졌다며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잔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관해 언급할 정황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 속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리엄 링컨호가 동해에 진입을 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미 항공모함이 세계 어느 한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가 당한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에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당시 암호화폐 도난과 관련해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인 로닌에 해커가 침투해 암호화폐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와 로닌을 운영하는 스카이 메이비스는 해커들이 6억 2,500만 달러 이르는 암호화폐를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이번 조처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이 지난달 해킹의 배후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 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되며 2014년 북한 체제를 조롱한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 픽처즈를 해킹한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8일에서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오늘 김 대표가 방한 기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속본부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의 방안에는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을 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방안이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진전을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15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4가 구간부터는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워싱턴 블루버드까지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 가필드 애비뉴 구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거북이 걸음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있는데요.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팩 로드 구간에도 역시 켜져 있고,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5지구 연방 하원직 선거에서 미셸 박스틸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스틸 의원의 영어 액센트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미셸 의원 측은 이민자 나라인 미국에서 영어 액센트를 조롱하는 행위는 이민자 모두를 조롱하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라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하원 45지구 연방 하원직 선거에서 미셸 스틸 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제이첸 후보가 지난 7일 파운틴밸리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이벤트에서 미셸 스틸 의원의 영어 액센트를 조롱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샀습니다. 첸 후보는 최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미셸 스틸 의원이 하는 말을 우리 캠페인 팀이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다. 미셸 스틸 의원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통역사가 필요하다. 미셸 의원이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팀에 유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o she just had another town hall the other day, and it's tough. Like we've transcribed it, you kind of need an interpreter to figure out exactly what she's saying. The more she speaks, the better for us. 미셸 스틸 의원의 선거 캠페인 대변인은 미셸 스틸 의원은 한인 이민 1세로 영어는 미셸 스틸 의원의 모국어가 아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첸 후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역겨운 행위로 첸 후보는 주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트리어는 이번 첸 후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수한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자랑스럽게 내 목소리를 내왔다며 상대 후보의 공격은 모든 이민자들을 얕보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언어로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아왔지만 결코 저의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꿈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제이첸 후보의 제 영어 발음에 대한 발언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모든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며 이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셸 스트리언에게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저지른 첸 후보를 민주당이 레드 투 블루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도록 민주당 연방 하원 캠페인 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케빈 메칼시 원내대표는 미셸 스트리언은 미국의 1세대 이민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김 하원의원도 첸 후보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통역사가 따로 필요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 배경에 대한 인신공격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가 타이완 이민자 출신인 첸 후보의 이번 발언은 아시안 헤이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LA시 민원 서비스인 MyLA 311에 접수된 올 1분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는 2만 6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관할 지역에선 모두 711건이 접수돼 1분기 529건과 비교해서 34.4%가 늘었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를 도로명으로 구분하면 캔모 애비뉴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놀만디 애비뉴 59건, 뉴햄프셔 애비뉴가 52건, 그리고 베렌도 스트리트 45건이었습니다. 교차로 기준으로는 삼가와 뉴햄프셔 애비뉴 인근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 52분쯤 851 사우스 맨하탄 플레이스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거주자는 없었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화재 신고 직후 82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45분 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메디칼 수혜 대상자들이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타운 내 미션시티 클리닉에서 자격이 대폭 확대된 메디칼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의료단체 MCCN이 다음 달 2일부터 서류 미비 한인들의 메디케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부터 주정부의 메디케 수혜 대상이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로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대행 서비스를 월요일인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메디케 가입자들에게 대부분의 의료보험 커버를 비롯해 코페이나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는 신청자들이 메디케 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클리닉을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사는 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이름, 홍길동에 사는 주소,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사는 주소, 그 다음에 아이디, 사진 아이디, 소셜 시큐리티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신문이 없어서 텍스 리턴 하시잖아요. 텍스 리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책 스톱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우리가 신청해 드립니다. 마크리 디렉터는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가준의 메디케 신청이 필요한 모든 한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대행을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MCCN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통해 메디케를 신청하게 되면 30일 안에 메디킬이 나온다고 합니다. MCCN은 최근 한인타운 한복판인 3660 윌셔로 확장 이전하면서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을 통해 5배 이상 더 많은 한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의 서비스 그 제목을 좀 늘렸어요. 우리가 내과, 한방, 치과, 안과, 정신과 5가지 그 갖고 와가지고 이 커뮤니티에 서비스하기에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MCCN의 메디케일 신청 대행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213-263-21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첫 한인 여성 판사에 도전을 하는 제시카 차 후보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지난 화요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시카 차 후보는 이번 선거는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오렌지 카운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시카 차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제28호 법정 판사 선거에는 2명의 후보만이 등록을 마쳐서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이번 선거의 우편 투표는 5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시카 차 후보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지난 2016년에는 산타아나 시의원에 도전한 바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안전과 노숙자 문제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기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45만 7천 개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클린 LA 잡 프로그램을 통해 위생관리국에 8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안전을 위해 새 회계연도 예산에 위기 대응팀 관련 예산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LA 경찰국 예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LA시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LA시가 소위원회 회의의 언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현재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 시의회 회의에서는 스페니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72시간 전에 요청을 해야만 스페니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빈 들레온 시의원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은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시 소위원회 회의에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오늘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LA시 주민의 약 35%는 가정에서 스페니시를 사용하고 있고 58.3%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LA 카운티 주민이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 실험 결과 실제 감염자 수는 보건국이 집계한 확진자 수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칼 스코프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봄 LA 카운티 성인의 30% 그리고 어린이의 37%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보건국이 발표한 확진자는 성인의 경우 10%, 어린이는 10% 미만이었습니다. 페러 국장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이 같은 차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4명, 사망자는 12명입니다. 입원 환자는 239명이고 이 가운데 3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롱비치항이 가장 바쁜 3월을 보냈습니다. 롱비치항에 따르면 지난달의 물동량은 86만 3천 유닛으로 2021년 3월과 비교해서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컨테이너는 42만 7천 개로 4.7% 증가했지만 수출은 11만 4천 개로 18.3% 줄었습니다. 롱비치항에서 올 1분기에 처리된 컨테이너 수는 246만 개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6%가 늘었습니다. 온타리오 국제공항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 공항 측에 따르면 지난달 공항 이용객은 45만 4천 명으로 2019년 3월과 비교해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이용객 가운데 43만 9천 명은 국내선 승객이었고 국제선 이용객은 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국내선 이용객이 71%, 국제선 이용객은 446%가 증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루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이 인사 기준이었다는데 약속을 했던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인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년 넘게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로써 대선 이후 36일 만에 내각 인선이 끝났습니다. 능력과 전문성만 보고 뽑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좀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정말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9명을 살펴봤습니다. 출신지를 권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충청이 각각 4명 순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은 1명도 없었습니다. 여성 후보자는 3명뿐입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10명, 고려대 4명 순이었는데 한동훈, 이상민, 원희룡, 박진, 권영세 후보자는 당선인의 서울대 법학과 동문입니다. 평균 나이는 60.6세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73살로 최연장, 한동훈 후보자가 49살로 최연소였습니다. 내각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입니다. 공언했던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세 차례에 걸친 내각 인사 발표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내각 인선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저녁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공동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나 싶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동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두 사람은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전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함께했는데 장 실장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걱정이 없도록 공동정부를 위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회동은 웃음이 가득한 분위기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어제 종일 인수위 공식 업무에 불참했는데 당선인 측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거취 문제를 고심한다는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긴장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하지만 이후 실무 조율을 통해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설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공부문 인사에서 안 위원장의 뜻이 반영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공공 부분에 포스트들이 계속 또 선발이 되고 지명이 되고 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과 가지는 그런 공동 국정의 정신을 하여튼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 마무리된 내각 인선에 안철수계 추천은 완전히 빠진 데다가 안철수 측 인사들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윤 당선인과 갈등설이 불거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장지훈 국민의당 공보부 단장은 어젯밤 안 위원장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 위원장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인수위에 출근해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면서 14일 하루는 모든 업무에 불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 지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7명의 후보들이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사회이사를 하다 정부 정책을 책임진 자리로 이동하는 건데 이해 충돌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가 전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20명의 후보 가운데 기업의 사회이사 이력이 있는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최근 3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어 사회이사를 맡을 수 없었던 후보자를 제외하면 14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합니다. 평균 보수 규정으로 보면 대부분 연간 8, 9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부터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2012년 이후 3개 기업에서 7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도 2015년 이후 3개 기업에서 6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7명 모두 후보자 지명 당시까지 사회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사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사회이사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사회 안건 표결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7명 모두 찬성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회이사를 하면서 거수기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뽑아서 우군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입각을 하는 건 일종의 후관예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가족 등이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관련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거센 비판을 쏟아냈던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서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내부에선 낙마 1순위라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역시 인사청문회 방어전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양측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국민 인사테러라고 날을 세웠던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아예 국회에 대한 전쟁 선포로 못 박았습니다. 국정농단의 전조, 암덩어리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인사청문회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전선은 다른 장관 후보자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기 전 정 후보자가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가 의심되자 민주당은 교육부에 감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가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 의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편입까지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철저히 실력 위주로 진행된 인선을 정치 공세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망신 주기, 도덕성 흠집내기, 트집 잡기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격 역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깎아내리며 오히려 화살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가 수사와 재판 등 전문성을 쌓은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지 않겠다는 공언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까지 시작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막기 위해 검찰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읍소했고 부패 수사를 이끄는 대검 간부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다음 주 평검사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제고해달라며 국회를 찾은 김호수 검찰총장.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을 먼저 만났고 거듭 수사권 폐지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그 검사 수사기능 전문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 제정이나 특위 구성에 얼마든지 따르겠다며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의 잘못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광원 법사위원장에게는 검찰 입장을 정리한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발표할 때나 언론 앞에 섰던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주요 수사가 중단될 거라고 했습니다. 간부급들의 항의성 사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가세했고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 저항으로 사직을 택했다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평검사들도 모입니다. 150여 명이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폐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데 이른바 검난으로 확산될지 이날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질은 수사 공정성의 문제인데 검사들이 그 부분에 관한 답은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라디오 썰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 종합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13.36포인트가 하락한 34,451.2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54포인트가 떨어진 4,392.59, 나스닥 지수는 292.51포인트가 빠진 13,351.0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70센트가 오른 배럴당 $106 9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5천 건으로 53년여 만에 최저치였던 전주보다 1만 8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만 건 안팎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2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되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8만 건으로 4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가운데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더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2월보다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0.3%보다 증가폭이 커졌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정만치인 0.6%보단 다소 낮았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개솔린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지난달 개솔린 구매액은 약 8.9%가 치솟았는데 개솔린 판매를 제외하면 3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개솔린 그리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인수를 제안한 뒤 오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트위터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3.66% 하락한 $985로 장을 마쳤고 트위터 주가는 1.68% 내린 $45 8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추진이 테슬라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위터를 사겠다는 머스크의 제안에 투자자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며 머스크는 자신의 제안을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가 언젠가 자사 쇼핑몰에서 가상자산인 대체불가 토큰 NFT를 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NFT가 크게 주목할 만큼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존이 NFT를 판매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자사결제팀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략과 제품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팀의 관련 전문가를 충원하겠다며 구인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143개 국가의 경제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In January, we cut our global growth forecast to 4.4% for 2022. Since then, the outlook has deteriorated substantially, largely because of the war and its repercussions.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월 이미 4.4%로 하향 조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에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outlook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well beyond the normal range. The war and sanctions could escalate. New COVID variants could emerge.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서방 진영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과 IMF, 세계은행은 다음 주 이곳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각국의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30년 평균 주택 모기지 금리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대출 금리는 평균 5%로 지난주에 4.72%에서 올랐습니다. 금리가 5%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15개월 전에 해당 금리가 역대 최저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모기지 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3개월간의 금리 상승 속도는 1987년 이후 최고로 이런 급등세는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서 당분간 모기지 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5월 50bp의 금리 인상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월 50bp 금리 인상을 묻는 말에 그것은 아직 우리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연방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조정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약간 더 위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중립금리 수준을 2%에서 2.5% 범위로 보고 있으며 실질금리를 내년까지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곳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이라며 인플레 급등세가 고점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4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전달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시간대는 4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65.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의 수치는 근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4월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59.0도 웃돌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4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4.1로 전달 수치인 54.3을 웃돌았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론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량, 내일 낮 최고 69도, 내일 밤 최저 55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말에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 토요일 낮 최고 기온 67도, 일요일은 다시 올라가면서 7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7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5도, 해안지역 66도, 산악지대는 60도를 예상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1도,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역시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으며 낮 최고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봄 기온이 감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흐려지면서 저녁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이 18도, 대구 20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마련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